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물질의 특성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혼합물의 분리라고 하는 것으로 하죠. 아까 10페이지, 11페이지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셨으면 물질의 특성까지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는 얘기니까 혼합물의 분리를 써요. 12페이지에 12페이지에 혼합물의 분리를 보시면 자, 여러분 혼합물은요 물질의 성질이 바뀌지 않고 서로 다른 존물질 이상에서 그냥 섞여만 있는 거예요. 그럼 소금은 소금 상태로, 물은 물 상태로 그냥 섞여만 있는 건데 얘네들 어떻게 분리할 수 있냐? 오늘 과거 시험 봤는데 화학 문제는 혼합물 분리가 나왔거든요. 얘예요. 네. 물리 문제는 전기회로에 해당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은 화수중이랑 해당되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혼합물의 분리에서 여러분들 어떤 서로 다른 두 물질이 섞여 있었을 때 그걸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게 이제 혼합물 분리입니다. 우리는 소금에다가 물을 섞어서 소금물이라는 혼합물을 만들었잖아. 이 소금물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혼합물을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이걸 원래 상태로 돌려오는 거죠. 그럼 혼합물 분리라고 해요. 그래서 혼합물은 분류하는 거죠. 분해하는 게 아닙니다. 분해라는 단어 쓰시면 안 돼요. 혼합물은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혼합물을 분류할 건데 이 혼합물을 분류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각의 물질의 특성 중에서 그 특성 차이가 큰 걸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혼합물을 분류할 건데 혼합물을 분류할 때 사용되는 성질은 물질의 특성이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특성을 사용해야 돼? 둘 사이의 특성 차이가 가장 큰 거 사용하면 돼.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애는 밀도차도 있고요. 용해도차도 있고 끓는 점차도 있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분류하시는 게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야. 그래서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분류하는 게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방법이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밀도차를 쓸 수 있으면 밀도차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이걸로 혼합물의 분리가 안 돼. 밀도차가 같아. 밀도가 서로 같아서 밀도차가 별로 안 나. 이럴 때는 두 번째,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게 맞고요. 근데 끓는 점차도 별로 없어. 그러면 가장 복잡한 방법이지만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해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분류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류 가장 간단한 방법이겠죠. 밀도라는 건 뜨고 가라앉는 성질 차이야.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데 그럼 밀도차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으니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밀도가 다른 고체가 섞여 있다고 쳐요. 고체 A와 고체 B가 있는데 둘이 밀도가 달라. 예를 들면 모래와 스티로폼처럼. 그래서 어떤 애가 스티로폼을 막 갈아서 스티로폼 작은 가루를 만들어서 모래랑 막 섞었어. 그래서 네, 그러면 고체 A와 고체 B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구냐면 모래와 요즘은 스타이로폼이라고 하죠. 스티로폼이라는 단어 안 쓰죠. 스타이로폼, 스타이로폼. 네. 요것도 일단 섞여 있다고 쳐봐. 자, 가루 상태로 섞여 있어. 그러면 이걸 분류하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쪽집게로 뽑아낼 수는 없잖아. 그걸 바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쉽게 분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네, 얘를 물에 넣어. 물에 넣으면 물보다 무거운 모래는 가라앉을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물이 있을 거고 물보다 밀도가 작은 스타이로폼은 이렇게 뜨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름망으로 걸러내시고 물 따라 버리시면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고체의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두 고체, 모래의 밀도는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치자. 스타이로폼의 밀도는 0.2라고 치자. 그렇다면 한 놈은 가라앉히고 한 놈은 띄울 거니까 여기에다가 물과 같은 스타이로폼보다는 밀도가 크고 모래보다는 밀도가 작은, 다시 말해 중간 밀도에 뭘 사용하는 거니? 액체를 사용해서 하나를 띄우고 하나를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혼합물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고체 혼합물 중에 밀도 차이가 크다면 그 둘의 중간 밀도의 액체를 사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이 썼던 게 뭐냐면 바로 조음벽시와 축적이 분류하는 거죠.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요, 조음벽시를 그래서 논에다 뿌려가지고 그걸로 벼를 키워서 우리가 다시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쓸데없는 축정이는 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걸러서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럼 조음벽시와 축정이를 분류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 밀도의 액체는 뭘까요? 뭘까요? 이거 물 집어넣으면 축정도 가라앉아요. 그래서 물이 아닙니다. 그럼 축정이와 조음벽시의 중간 밀도의 액체는 뭘까요? 뭘까요? 물보다는 힘이 커서 축정이는 들어 올려야 되고 조음벽시만 가라앉혀야 돼요. 그럼 물보다 힘을 더 세게 하려면 물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냐면 소금 같은 걸 넣어서 그래서 소금물로 만들면 되는데 몇 퍼센트? 15% 소금물이 중간 밀도의 액체야. 되겠어? 이렇게 되면 조음벽시는 가라앉고요. 축정이는 가요. 그냥 물에다 넣으면 다 가라앉습니다. 15% 소금물에 드셔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중간 밀도의 액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데 어떤 애가요? 15% 소금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수해서 30% 소금을 만들어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 30%가 되면 15%보다 힘이 더 세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좋은 음식이 되겠죠. 되겠어?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간 밀도의 액체를 찾으셔야 됩니다. 됐죠? 그게 바로 15% 소금물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방법으로 분류하는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뭡니까? 싱싱한 달걀과 그래서 상한 달걀. 달걀도 오래되면 상해요. 그래서 상한 달걀 버리고 싱싱한 달걀만 먹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15% 소금물에 넣으시면 돼요. 그랬을 때 가라앉는 건 싱싱한 달걀. 뜨는 건 상한 달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싱싱한 달걀과 상한 달걀을 구분할 때도 15% 소금물에 집어넣으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무거워서 가라앉습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가벼워서 뜹니다. 이 뜨고 가라앉는 성질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류할 수 있죠. 이게 고체의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그럼 선생님 소금하고 스티로폼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금하고 스티로폼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에다가 녹이면 소금은 물에 뭐 합니까? 녹죠. 스타이로폼은 안 녹죠. 그럼 그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많이 들리니? 틀리죠.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는요. 어떤 물질도 그 용 내에 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소금을 물에 녹이고 스타이로폼을 안 녹이면 그 용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였던 거야. 알겠어? 용밀도를 이용한 거지 밀도차를 이용한 게 아니야. 밀도차를 이용하려면 이 액체는 어떤 고체도 녹이지 않는 액체를 선택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는 고체의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도 있지만 액체의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도 있어요. 예를 들면 꼬맹아, 물과 기름은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누가 떠? 기름이 뜨죠. 그러면 기름의 밀도가 물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섞이지 않는 두 개의 액체가 있으면 그거를 얘한테 집어넣죠. 얘 이름 얘기하세요. 얘 이름 뭡니까? 이씨! 분별깔때기. 그쵸? 그래서 분별깔때기를 이용하는 거니까 얘 방법을 써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분별깔때기법. 그래서 자, 호나가 잘 봐. 혼합물을 분류할 때 사용된 성질이 뭐니? 라고 하면 이거 둘 다 뭐라고 해야 돼? 밀도차요. 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혼합물을 분류할 때요. 얘 분류할 때 사용된 방법이 뭐니? 그럼 중간 밀도의 액체 사용법이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 알겠어? 방법 물어보면 이거 쓰는 거야. 그래서 네, 어떤 성질을 이용했니? 라고 하면 이거 쓰는 거야. 알겠죠? 성질과 방법 쓰는데 아무거나 쓰면 뒤져. 알겠어? 성질 쓰라 그러면 물질의 특성 쓰는 거다. 알겠니? 방법 쓰라 그러면 이거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별 깔때기 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액체 혼합물을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는 가라앉고요. 하나는 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 깔때기 끝에 뭐 됩니까? 비커를 느끼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뾰족한 부분이 비커의 벽면에 닿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놓고 얘를 뭐라고 합니까? 콕을 열어야죠. 됐어? 그러면 누가 내려옵니까? 밀도가 큰 A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A가 다 내려왔을 때 cik콕을 잠그면 A와 B가 분리가 되겠죠? 자, 그러기 전에 하셔야 돼요. 일단 A와 B를 넣었어요. 그러면 꼬매가 생각해봐. A와 B를 넣자마자 A와 B가 완벽하게 분리가 될까? 야, 안 됩니다. 됐어? A와 B를 따라 넣는 순간 여기에서 A가 들어가면서 가벼운 B를요 누르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B가 여기에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대부분이 그래요. 됐어? 그럼 어떡합니까? 일단 이 마개를 막습니다. 마개를 막고 얘를 몇 번 흔듭니다. 오히려 흔들어요. 흔드는 와중에 섞이는 게 아니고 밑에 깔렸던 게 위로 올라갑니다. 됐어? 그래서 몇 번 흔든 다음에 가만 놔두셔야 돼요. 가만 놔두시면 걔가 완벽하게 두 개의 친구 분리. 됐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콕을 열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배우셨을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이거 뚜껑 열어야 뚜껑을 열어놓고 콕을 열어야 액체가 내려갑니다. 뚜껑이 닫혀있으면 콕을 열어가지고 액체 안 내려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마개가 반드시 열린 상태로 콕을 열으셔야 혼합물을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요거까지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는데 액체 중에서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들 뭐 있습니까? 뭐 있냐? 수은이. 됐어? 얘가 액체 중에 밀도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사용화탄소, 그 다음 물, 그 다음에 기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에테르. 꼬맹아, 에테르와 에탄올과 다른 말. 알겠어? 에테르는 기름이에요. 단순. 되겠습니까? 네. 이 중에서요. 앞에 있는 아이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애들을 선택해서 하더라도 두 개의 친생입니다. 그래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체 혼합물을 분류할 때 쓰는 게 분별 깔때기 또는 양이 적으면 스포이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류할 수 있다. 됐죠? 이게 액체 혼합물의 분류고요. 이걸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좋은 없이 구분할 때 상한 달과 걸러낼 때 썼는데 서양 새끼들은 뭘 썼게요? 서양 새끼들은 옛날에 뭐 할 때 썼게요? 사금치치. 알아요? 옛날 서부 개척시대 때 개울가에 가면 사금들이 광산 옆에 흐르는 개울가에 사금들이 막 섞여서 내려와요. 그러면 그 사금들만 모아놓으면 금덩어리가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땅 사가지고 밀농사 져가지고 지금 미국 된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 사금을 채취하는 방법이 개울가에서요. 흐르는 물에서 흙 한 사발을 퍼가지고 채 위에다가 올려요. 기억나요? 이렇게 채 위에다가 올려놓고 흐르는 물에서 얘를 막 흔들죠. 그러면 그 흐르는 물살에 가벼운 모래들은 쓸려 내려갑니다. 무거운 모래와 사금들만 남습니다. 그것도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을 부릅니다. 됐어? 그래서 사금치치도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을 불리고요. 우리 조상들 옛날에 추수했을 때 지금처럼 기계가 좋지 않아서요. 쌀 안에 껍질들도 막 섞여 있었어요. 됐어? 그래서 그 격이라고 하는 껍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키, 뭔지 알죠? 오줌 싸고 키 쓴다고 하는 그 키에다가 놓고 됐어? 키질합니다. 까불린다고 해요. 키질을 딱 하면 그 무거운 쌀 알갱이들은 빨리 드르륵 떨어지는데
됐어. 네, 껍질들은요. 내가 이거 키질을 하는 순간 여기 또 고기가 밀리면서 바람이 생겨요. 그 바람에 의해서 밀려서 옆으로 떨어집니다. 됐어. 그래서 그거 여러 번 하면 쭉정이를 잘 걸러낼 수 있어요. 됐어. 그래서 키질을 하는 거, 사금 채취하는 거, 됐어. 이런 것들이 밀도차를 이용한 대표적인 혼합물의 분리였어요. 됐죠?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는 얘네들 기억하십시오. 중간 밀도에 액체 넣는 거랑 동별 깔때기 사용하는 방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가 뭔지 당연히 머릿속에 넣으셔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2페이지는 싸그리다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들의 예가 나와 있으니 잘 보시면 되고요. 13페이지는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자,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것도 끓는 점. 기체를 액체로 바꿔서 분리하는 것도 끓는 점입니다. 그래서 옛날 교과서에는 두 개가 다 나왔는데 요즘 교과서에는 얘만 있고 얘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 혹시 프린트에 이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과서에 없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부가적으로 하셨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은 프린트가 없으니 요것만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증류입니다. 방법 써라 그러면 증류라고 쓰셔야지 끓는 점차요라고 쓰시면 틀립니다. 그래서 방법은 증류입니다. 자, 증류를 하기 위한 장치가요. 예를 들어서 에탄올 수용액. 이름 들으면 이제 알겠죠. 에탄올 수용액은 에탄올과 물이 섞여있는 소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탄올 수용액을 분류하기 위해서는요. 분별 가지 달린 둥근 플라스크, 얘 이름이 그거예요. 가지 달렸죠? 둥글죠? 가지 달린 둥근 플라스크. 그래서 자, 여기다가 넣고 여기에 물과 에탄올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알콜레프로 가열하죠. 자, 그럼 너 알아? 물 몇 도에서 끓어? 100도. 에탄올은? 78. 그럼 누가 먼저 끓을까? 몇 도에서 끓을까? 78. 뒤져야 됩니다. 내가 얘기했지. 이거 혼합물이에요. 혼합물은 자기의 끓는 점보다 높은 데서 끓는다든지 상대방이 끓는 걸 방해하니까. 됐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에탄올을 얘네들을 끓이면 에탄올은 78도에서 원래 끓어야 되지만 혼합물 상태니까 78도보다 약간 어디에서 높은 데서 끓기 시작합니다. 됐어. 네, 끓기 시작해서 에탄올이 막 끓어 나가겠죠. 자, 여기서 일어나는 에탄올의 상태 변화. 액체가 기체되는 거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배웠어? 기화. 에탄올이 기화입니다. 그래서 기체가 막 해서 가지를 타고 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모을 때는 기체로 모으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뭘로 바꿔야 돼요? 액체로 바꿔서 모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체를 끓였다가 다시 액체로 바꾸는 걸 중요라고 합니다. 자, 기체를 다시 액체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에 에탄올 기체가 지나가는 동안 이걸 다시 액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차갑게 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아주 두꺼운 반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여기가 A, 여기가 B. 자, 그래서 찬물을 집어넣어서 기체를 차갑게 해서 액체로 바꾼 다음에 여기 실험관에 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에탄올을 증류 상태로 모은 거예요. 알겠냐? 이렇게 할 건데. 자, 이때요. 얘를 액체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찬물을 넣어줄 건데. 그래서 그 찬물 때문에 차갑게 해줄 건데 찬물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할까요? 아래에서 위로 가게 할까요? 배웠잖아요. 찬물을 위에다 넣을까요? 아래다 넣을까요? 아래로. 찬물 아래다 넣습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위에다 넣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위에다 넣으면 그냥 뚝 떨어져요. 이거 냉각시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떨어져요. 근데 아래에서 밀면 얘가 밀려 올라가니까 여기를 가득 채우면서 밀려 올라가 넘치는 아이들만 빠져나갑니다. 알겠어? 그래서 찬물은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가게 쏘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까? 찬물은 아래에서 쏘셔야 합니다. 됐죠? 그래야 충분히 감싸면서 물이 넘쳐납니다. 됐죠?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냉각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 불러. 여기서는 기체가 액체로 바뀌었죠? 뭐라 하니? 됐어. 그래서 여기에 에탄올을 모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있어요. 얘를 끓일 때 엄마가 집에서 냄비에다가 물 끓일 때 물이 갑자기 끓어서 확 하고 넘칠 때도 있죠? 이거 넘쳐버리면 실험 망치는 거죠?
그럼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뭔가 넣습니다. 배웠을 거예요. 뭐야? 끓인 쪽을 넣는 이유가 뭡니까? 끓인 쪽을 넣으면 온도가 천천히 오르는 거예요. 가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열해서 끓어 넘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속 조각을 집어넣습니다. 이건 끓인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가열합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끓인 쪽을 넣고 가열을 하셔서 분류하시면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서요. 에탄올이 먼저 끓어서 나왔어. 온도는 78도보다 약간 높은데요. 됐어? 그리고 나면 이제 누구만 남니? 누구만 남니? 물만 남죠. 그럼 물 몇 도에서 끓어요? 정확하게 100도죠. 얘는 수물질 상태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이렇게 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선생님, 혼합물인데 아까랑 그래프가 달라요. 아까 혼합물일 때는요. 이렇게 경사진다 그랬잖아요. 그건 고체 액체 혼합물일 때 그래요. 액체 혼합물일 때는 액체의 개수만큼 수평한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액체의 개수만큼 수평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물질이 아니고 혼합물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수평한 부분이 여러 번 생기니까. 알겠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열해서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할 수 있는 이게 분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지 달린 둥근 플라스크로 분류하는 건데, 이거 말고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더 유명한 게 바로 뭡니까? 원유 분류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원유가 엄청 많아서 걔네들 다 부자라잖아요. 그 원유를 우리는 원유 상태로 수입합니다. SK나 현대나 이런 데서 수입을 해서 이 하이스트 건물만한 이 붓이 바로 공장의 이 형태예요. 여기다가 자 수입해온 원유를 집어넣죠.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원유를 넣고 가열을 하는데 여기 입구가 되게 많죠? 입구를 닫았고 어디부터 엽니까? 제일 위부터요. 제일 위부터 열면 끓는 점이 가장 뭐 아래부터 끓을 텐데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애들부터 끓죠. 그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아이들이 위쪽으로 나오게 합니다.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끓는 점이 가장 낮은 하나, 둘, 세 개 여기 정도 나오면 됐어? 이 위에 뚜껑 닫아.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로 나오게 해요. 됐어? 그래서 끓는 점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 아이들 이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로 나오죠. 일로 나오죠.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애가 제일 위, 끓는 점이 높을수록 아래쪽에 나옵니다. 되겠어? 네! 그 중에서 원유를 가열했을 때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몇몇 개를 모아서 걔네들을 우리 뭐라 그런다? 가스. 이걸로 우리가 도시가스 쓰는 거잖아. 됐어? 네, 가스. 그 다음 얘가 뭐니? 가솔린, 등, 경, 중. 가스, 가솔린, 등경중. 못 외우면 병신이야. 가스, 가솔린, 등경중. 등유가 뭐냐? 등이 뭐냐? 등유, 경유, 중유. 됐어?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스, 가솔린, 등경중. 알겠습니까? 가솔린이 바로 휘발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등유, 경유, 중유.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데 시험에서 맨날 나와요. 얘네들 순물질이니? 물어봐. 얘네들 순물질이니? 아가 대답해. 이거 순물질이야? 이거 순물질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끓는 점에 비슷한 몇몇 개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얘네들 절대 순물질 아닙니다. 그래서 또 다른 혼합물이에요. 알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가스, 가솔린, 등경 중이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끓는 점이 높은 아이들. 그럼 선생님 나머지요. 끓고 나서 나머지 끓는 점이 가장 높은 아이들은 그래서 나머지 찌꺼기를 더 이상 끓이지 않고 그냥 얘를 뭐라고 합니까? 가스. 이걸 도로에 뿌려버리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실제로 원유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우리가 다 씁니다. 가스, 가솔린, 등경중. 끓는 순서대로. 그리고 얘네들은 순물질이 아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건 얘네들입니다. 말씀드렸죠. 알겠지? 이렇게 된다. 그럼 이렇게 원유를 분류하는 이 장치의 이름. 우리 건물만 하면 돼. 얘 이름 뭐죠? 중유. 중유의 일기는 전유탑.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 방법에는요. 분별 깔때기가 아니고 가지런히 듣는 플라스크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증류탑을 이용하는 총칭 증류법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증류라는 방법으로 혼합물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요. 탁주에서 청주업기 이것도 이걸로 합니다. 옛날에 자 막걸리가 있으면 가마솥에 집어넣고 막걸리 끓입니다. 막걸리를 끓이면 끓는 점에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서 막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에탄올을 내가 얻고 싶어서 가마솥 뚜껑을 거꾸로 덮어요. 이렇게 가마솥 뚜껑을 거꾸로 덮어놓고 위에다가 엄청나게 찬물을 부어둡니다. 그러면 에탄올이 여기서 기화했다가 그 기체가 가마솥 뚜껑에 닿는 순간 차있잖아요. 여기서 다시 액화가 일어나요. 그 액화된 에탄올 액체가요 가장 뾰족한 아래쪽으로 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죠? 그 옛날에 표주박? 그래서 이런 거 띄워놓고 여기에 에탄올이 이렇게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청주해요? 소주. 그래서 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증류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마지막이 바로 제일 어렵다는 용해도입니다. 자,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가 여러분들 실제로 설명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산술적으로 계산하셔야 되겠어. 수학적으로 계산해야 돼서 약간 복잡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여기를 잘 건너가자. 그래서 6단원은 용해도를 제대로 잡고 가시는 게 핵심입니다. 용해도를 제대로 잡고 가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용해도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해도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은 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너네 학교에서 거름 추출 재결정 이 중에서 뭐 배웠어요? 그러니까요. 용해도라는 성질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은 거름, 추출, 재결정 얘가 방법이 좀 많습니다. 그죠? 자, 그 중에서요. 거름은요. 말 그대로 거름장치로 걸러낼 거야. 그래서 거름이야. 자,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요. 소금이랑 나프탈렌이 섞여 있는데 얘네들을 분리하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얘네들을 통째로 물에 녹이세요. 물에 녹이시면 소금은 녹습니다. 나프탈렌은 안 녹습니다. 그죠? 한 놈은 녹이고 한 놈은 안 녹는 성질을 이용해서 걸러내는 걸 거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소금은 녹아서 소금물이 되고 나프탈렌은 녹지 않아.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깔때기에다가 그래서 깔때기를 설치해서 그래서 한쪽에다가 유리막대를 이렇게 대고요. 유리막대에다가 이 용액을 붓는 겁니다. 유리막대를 대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푹 부으면 여기에 녹지 않은 나프탈렌이 물에 의해서 수압에 의해서 밀려서 내려가요. 그래서 물을 천천히 내려가게 하려고 유리막대에다 대고 붓습니다. 그러면 물에 녹지 않는 나프탈렌은 걸러질게요. 물에 녹은 소금만 밑으로 빈커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소금물을 그래서 한 놈은 녹이고 한 놈은 녹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걸 우리가 거름이라고 합니다. 되겠니? 자, 근데 선생님 저는요 소금을 녹이지 않고요 나프탈렌을 녹여서 분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떡하면 돼? 나프탈렌을 녹이고 소금을 안 녹이는 액체를 찾아야 되겠죠? 그게 뭘까요? 에탄올. 에탄올에 녹이면 오히려 소금은 안 녹고 나프탈렌만 녹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프탈렌, 에탄올 용액이 밑으로 내려오고요. 여기 소금이 녹여지겠죠. 되겠어? 그래서 어떤 용매를 쓰느냐에 따라 녹고 녹지 않는 성질 차이를 이용해서 걸러내는 걸 거름이라고 해요. 용해도 차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추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잘 메모하셨어요? 나프탈렌을 에탄올에 녹고 소금은 에탄올에 안 녹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한 것도 거름이라고 한다. 자, 추출은 뭐냐면요. 칠판을 써야 돼서 이거 지울게요. 추출은요. 여러분들 엄마가 녹차 좀 마시자라고 했을 때 엄마한테 녹차 예쁘게 타드리는 방법 아세요? 녹차 티백인데 원래는 이제 녹차 잎. 녹차 잎에는요
사실은 여기에는 20여 종류의 물질이 막 들어가 있어요. 성분들이 20여 종류가 막 있죠. A, B, C, D, E, F 뭐 이런 애들 20여 종류의 물질들이 막 있어요. 녹차 입속에. 그 중에서 우리가 녹차를 마신다는 건 이 중에서 B라고 하는 타우린을 마신다는 거예요. 이걸 마시는 거거든요. 그럼 엄마가 녹차 한 잔 타줘라고 하면 요것만 물에 녹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안 녹이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녹차잎을 60도의 따뜻한 물에 넣으셔야 돼요. 60도의 따뜻한 물에 넣으시면 이 B만 녹아서 나오고 나머지는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특정한 용매를 이용해서 특정한 물질 하나만을 녹여내는 방법을 추출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물질만을 녹여낼 수 있는 용매를 사용하는 걸 우리가 추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녹차 우려 마시는 게 대표적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가 있냐면 식초가 있어요. 식초는 순물질이냐 혼합물이냐? 이거 혼합물이다. 그래서 식초 혼합물이 있군요. 뭐하고 뭐가 섞여 있어요? 아세트산. 자, 우리 엄마들은 이걸 빙초산 말하죠. 아세트산에 물탄오를 식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초는 혼합물입니다. 됐죠? 자, 그 중에서요, 나는 물과 아세트산이 섞여 있으니까 나 이 중에서 아세트산만 뽑아내고 싶어. 그래서 분리시키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시냐면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에테르를 집어넣나? 에테르? 뭐 이런 거 집어넣어요. 됐어. 그럼 물과 에테르는 섞이지 않으니까 식초에다가 에테르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두 개가 층이 생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얘를 살짝 흔들어요. 흔들면 위에 있는 에테르가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식초 속에 있는 아세트산만 녹여서 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밑에는 물만 남고요. 위에는 아세트산과 에테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용매를 이용해서 특정한 물질 하나만을 뽑아내는 방법을 우리는 추출이라고 한다. 되겠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출의 대표적인 게 바로 녹차 우려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더덕 같은 거 엄마가 더덕 무침 해주나요? 더덕은 그냥 먹으면 되게 써요. 그래서 그 쓴맛을 없애려고 어떡합니까? 소금물에 잠깐 담궜다가 꺼내면 쓴맛만 소금물에 녹아나가요. 그것도 추출입니다. 특정한 물질 하나만을 녹여내는 걸 우리가 추출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추출이야 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학교에서 여기 했나요? 추출? 아직 안 나와요. 여기까지는 아직 안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요즘에는 밀도차를 이용한 거 걸음하고 재결정밖에 잘 안 배워서 추출이 혹시 있었으면 기억하시고요. 아니면 버리셔도 됩니다. 자, 근데 핵심은 얘죠. 재결정. 결정을 다시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정을 다시 만드는 걸 재결정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요. 소금하고 꼬맹아 소금하고요. 질산가스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섞여 있어요. 이거 분려야 돼요. 소금하고 나프탈렌이면 물에 넣으면 소금만 녹아요. 근데 얘는 어떠냐면 얘는 물에 녹이면 둘 다 녹아요. 에탄올에 녹이면요 둘 다 안 녹아요. 하나만 녹일 수 있는 용매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물에 넣어서 다 녹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녹으니까 그냥 물에 넣어서 얘네들 다 녹일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녹을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을 팔팔 끓이면서 녹여줘. 그래서 물을 뜨거운 물에다가 쟤네들을 넣어서 다 녹일 거예요. 다 녹인다. 근데 쟤네들의 성질 차이는 뭐냐면 온도에 따라 물의 온도에 따라 녹는 양이 달라. 소금은 온도가 높았을 때 녹는 양의 차이가 별로 없어. 근데 질산칼륨은 온도에 따라 녹는 양의 차이가 급격히 커요. 예를 들어서 80도, 20도라고 보시자. 자, 80도에서 소금의 용해도는 10g이야. 20도에서 소금의 녹는 양은 얼마냐면 용해도는 얼마냐면 8g이야. 이런 식으로 소금은 용해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온도에 따라. 그래서 근데 질산칼륨은 급격히 커요.
80도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얼마야? 물 100g 있으면 이 새끼는 120g인 거야. 이런 식이야. 20도에서의 용해도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 20도에서 용해도는 10g이야. 진짜. 이런 느낌이야.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소금이 얼마이냐면 5g이고요. 소금은 5g이고요. 질산 나트륨은요. 질산 나트륨이라고 했네. 질산 나트륨은요. 얼마이냐면 질산 나트륨은 우리가 200g 있다고 치자. 200g이 있고 150g 있다고 치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이 섞여 있어. 그럼 얘네들을 뜨거운 물에 넣고 가열을 해. 80도까지만 온도를 높이면 물 100g에 질산 나트륨도 120g 타는 거야. 다 녹인 거야. 그렇죠? 다 녹인 다음에 얘네들을 온도를 급격히 낮춥니다. 몇 도까지? 20도까지. 되겠어? 20도까지 급격히 낮춥니다. 그러면 20도가 되면 20도에서 질산 나트륨은 10g밖에 안 녹아. 소금은 8g까지 녹일 수 있어. 그러면 온도를 낮춰도 소금은 결정이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와요. 8g까지 녹일 수 있는데 5g 녹였잖아. 결정이 안 나와. 되겠어? 계속 물에 녹여 있어. 근데 질산 나트륨은 80도에서는 120g까지 녹는데 20도로 낮추면 몇 g밖에 못 녹니? 10g밖에 못 녹죠. 그럼 결정이 나오겠죠. 몇 g 나옵니까? 110g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정만을 뽑아내면 얘는 완벽한 질산 나트륨이죠. 됐어? 그래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요. 뜨겁게 가열했다가 온도를 낮추면서 생기는 결정을 뽑아내는 걸 우리는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맨날 온도를 높였다가 낮췄을 때 누가 결정으로 나오니? 100% 경사가 큰 애가 결정으로 나옵니다. 얘밖에 안 나옵니다. 얘는 결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해도 차이가 큰 애가 결정으로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얘만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온도를 낮췄을 때 녹는 양을 맨 처음에 녹인 양에서 빼주면 돼요. 그럼 결정이 나오는 양이 나옵니다. 되겠어? 그래서 결정이 몇 그램 나오니? 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높이 차만큼이 석출량이에요. 그래서 이 석출량 계산하는 문제가 제일 까다롭게 나옵니다. 되겠죠?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 이게 바로 용해도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 되겠어? 하겠어? 네. 근데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배웠던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이거 말고요. 다른 방법으로도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어요? 딱 하나요. 요거 말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네 번째 성질차를 이용한 또 다른 혼합물의 분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름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크로마토그래피는요. 됐어. 퍼져나가는 확산 속도차를 이용한 거예요. 확산 속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쓰고 있는 이 분필로 하는 거예요. 됐어. 자, 크로마토그래피를 하는 전용 종이도 있고요. 아니면 분필로 하시면 돼요. 분필에다가 컴퓨터 사인펜 줘. 컴싸도 내 들고 다니지 않아? 기본적으로? 컴싸? 자, 지금 얘 컴싸는 모나미 거예요. 모나미 컴싸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죠. 됐어요. 이제 이걸로 크로마토그래피를 할 겁니다. 됐어. 자, 이렇게 검정색 수성 사인펜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묻혔죠? 자, 그거요.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얘를 담글 건데요. 담글 때 조건이 있어요. 내가 칠해놓은 컴사 사인펜이 물보다 한 1cm 위에 있게끔 설치하시면 돼요. 그죠? 네. 그래 놓으면 여기 있는 분필이 물을 흡착합니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물이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컴퓨터 사인펜을 만났죠? 근데 얘가 수성이죠? 물에 뭐예요? 녹죠? 됐죠? 자, 물에 녹이면서 물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인펜이 물을 타고 같이 퍼져나가는 확산을 할 건데 문제는 검정색 사인펜을 무슨 색으로 만들었을까요? 모나미에서는 검정색 사인펜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눈이 알아요? 색깔은 섞을수록 검정색 되는 거? 맞죠? 그래서요. 붉은색
노란색 사인펜, 파란색 사인펜 만들고 남은 색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에서는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섞어서 검정색을 만들었다고 치자. 그래서 네, 그게 모나미인데요. 동화 사인펜도 있죠. 네, 그거는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파란색을 섞어서 만들었다고 치자. 그래서 회사마다 검정색을 만드는 기술이 다 달라요. 노하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회사에는 몇 가지 사인펜을 섞었을까? 색소를 섞었을까?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색깔들마다 물을 타고 올라가는 속도가 다 같을까 다 다를까?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 동안 5분 동안 설치를 해도 빨간색은 여기까지밖에 기어 올라오지 못했어. 근데 파란색은 여기까지 왔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류를 하게 되면 색깔침이 생겨요. 그 색깔침이 두 개면 얘는 두 가지 색소를 이용해서 검정색을 만든 거고. 됐어. 또 다른 회사 거를 똑같이 설치를 해보면 이렇게 선이 나타나요. 와, 얘는 세 개 섞었네. 이런 겁니다. 됐어. 자, 물에 따른 확산 속도 차이에 의해서 같은 시간이 지나도 얘가 올라오는 정도가 달라요. 이걸 가지고 색소를 분류하는 겁니다. 되겠냐? 이게 크로마토그래피고요. 같은 시간 동안에 놨더니 얘하고 얘는 높이가 같네? 같은 물질이야. 알겠어? 얘하고 얘는 물질이 같네? 같은 물질이야. 얘는 여기에만 있고 여기는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이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고요. 크로마토그래피는 퍼져나가는 확산 속도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이러한 확산 속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운동선수들의 도핑 테스트 하는 겁니다. 혈액 속에 있는 약물 검사도 이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되겠어? 이렇게 하고요. 당뇨 검사도 이런 거 합니다. 됐니? 이걸 이용한 게 도핑 테스트입니다. 이러한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점이 뭐냐? 되게 많이 물어봐요. 크로마토그래피는요. 여러분들 극소량 극소량으로 성질이 비슷해도 간단한 장치로 한 번에 분류할 수 있어요. 엄청 작은 양도 그래서 성질이 비슷해도 간단한 장치로 한 번에 분류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 되겠냐? 이겁니다. 이게 크로마토그래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요. 이 크로마토그래피가 바로 약물 검사, 꽃잎에 있는 색소 분류 이런 것들을 다 크로마토그래피로 합니다. 하겠어? 괜찮아? 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요. 설명을 들으니까 다 알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 풀면 이 부분에서 오류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오류가 발생하는지 찾아봐야죠. 자, 15페이지, 16페이지 됐죠? 자, 여기에 있는 문제 5분 드립니다. 해보시죠.
시험 날짜 나왔어? 언제야? 아직 안 나왔어? 12월 11일 12월 11일? 다음 주 올 때까지 본교재, 부교재 2개 풀어오는 거죠. 6단원. 자, 채점 다 했나? 들어가겠습니다. 못했으면 빨리 보시고 채점하자. 분별결정이 재결정.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재결정이라는 단어가 옛날 분별결정하고 재결정을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분별 증류라는 단어도 요즘 안 쓰고 그냥 증류라고 하는 것처럼 용어들이 몇 개가 합쳐졌어요. 분별결정이 우리가 배웠던 저 재결정을 옛날에 분별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호명아, 거기에 분별결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옛날에는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류 방법 중에 얼음, 수출, 재결정, 분별결정. 선생님이 설명한 거 옛날에는 분별결정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요거 두 개를 합해서 재결정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그리고 옛날에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류 방법도요. 증류하고요. 분별 분류를 구분해서 설명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두 개를 그냥 합해서 증류라고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옛날 용어가 많이 있는 겁니다. 지금 넘겨서 뒤에 있는 문제들 다 풀죠. 자, 40분 드립니다. 40분 안에 책을 최대한
일단 푸셔야 숙제가 없겠죠. 자, 이게 푸시면서요. 그래서 분별결정이라고 안 하고 재결정이라고 여러분들은